이 밤 책을 듣다입니다. 이 시간에는 임상심리학자가 저술한 책 미술의 마음, 심리학, 미술관에 가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히슬러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후라이팬? 압력밥솥? 맞아요. 주부들에게 히슬러의 제품은 로망이죠. 하지만 이 책을 읽은 후 전 달라졌어요. 맞아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앞으로 휘슬러 하면 미국 태생의 화가 제임스 맥닐 휘슬러를 떠올릴 겁니다. 그리고 안정제와 같은 푸른빛이 감도는 그의 작품 야상곡을 떠올리겠죠. 이 시간에는 그동안 몰랐던, 새롭게 알게 된, 그래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화가 휘슬러의 그림 속 마음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기처럼 가볍고 아스라한 풍경화. 안개가 도시를 감싸안고 빛을 흡수해버리는 겨울날이면 본래의 색을 잃어버린 거리는 아스라한 묵화처럼 변하곤 한다. 안개 핀 호수 위에 비친 가로등에 흔들리는 반짝임이 유독 마음에 와닿는 저녁이 많다. 그럴 때면 나는 불현듯 낯선 도시의 거리 위에 서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진다. 안개에 덮인 지평선 위로 노란빛의 조각들이 떠오를 때면 휘슬러의 그림 속으로 걸어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든다. 푸른색과 녹색 톤의 대기를 품은 그림은 공기처럼 가볍고도 아슬한 느낌에 잠기게 한다. 20세기의 영국 가수 스팅이 예술을 담은 세련된 곡조로 잉글리시맨 인 뉴욕을 노래했다면 19세기의 휘슬러는 런던의 미국인의 눈으로 본 런던의 풍경을 미학적으로 그려냈다. 미국 태생의 화가 제임스 에버트 맥닐 휘슬러는 런던을 주무대로 활동하며 안개 낀 런던과 템즈강 야경을 세상에 소개한 사람이다. 단색조의 풍경화는 물에 씻긴 듯 아련한 느낌이 가득하고 조상화는 유려하면서도 풍부한 붓터치의 매력을 유감없이 발산한다. 그가 포착한 런던 포구에 대해 오스카 와일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람들은 거기에 안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화가들과 시인들이 그것의 신비한 매력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안개를 본다. 런던에는 몇 세기 동안 안개가 끼어 있었을 것이나 아무도 안개를 보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그것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다. 휘슬러가 템즈강의 안개를 그리기 전까지 런던에는 안개가 없었다. 누군가가 진심으로 대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는 의미이다. 그럴 때 대상은 그것이 자연이든 사람이든 혹은 물리적 현상이든 혼돈을 벗어난 자신을 구성하는 질서와 요소들을 드러내 보인다. 대상의 질서와 요소들을 자신의 관점으로 해석해 미학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야말로 화가의 몫이다. 화가가 바라본 대상이 미적 가치를 입고 살아나는 것은 바로 그런 순간이고 이는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이다. 런던을 감싸고 있던 안개는 휘슬러의 시선에서 미학적 풍경으로 살아났다. 런던의 안개 속에서 발견한 신미한 20살이 된 휘슬러는 본격적으로 그림을 공부하고자 파리로 향했다. 파리는 정치적 혁명의 소용돌이를 지나는 동안 미술이 정치적 프로파간다로 이용되는 혼란을 겪은 뒤였다. 그에 대한 반동으로 테오필 고티에나 보들레르 같은 시인들은 순수 예술 지상주의를 표방하는 문예 운동을 주도하고 있었다. 초창기의 히슬러는 가난한 시민들의 일상을 탁월한 사실주의적 화풍으로 그리던 쿠르베에게 그림을 배웠다. 쿠르베를 통해 시인과 문인은 물론 마네를 비롯한 인상주의 화단의 주요한 동료들과도 교류를 시작했다. 휘슬러는 세잔보다 5살이 어렸고 마네보다 2살이 어렸으며 드가와 동갑이었다. 모네와는 서로를 후원하는 관계로
평생 우정을 이어갔다. 초기에 휘슬러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크루베는 무정부주의적 정치 성향으로 과격한 행동을 일삼으며 문제를 일으켰다. 급기야 휘슬러가 칠레로 여행을 떠난 동안 휘슬러의 연인이었던 조안나 히퍼넌의 누드화를 그리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파국으로 내달았다. 이 같은 상황을 겪으며 휘슬러는 예술의 각축장인 파리보다 경쟁이 덜하며 새로운 예술 시장이 형성되고 있던 영국에서 기회를 찾고자 했다. 정치적 안정을 이루고 산업사회로 나아가며 중산층이 확대되던 당시의 영국은 빅토리아 시대의 가치관인 도덕주의가 예술의 가치로 자리하고 있었다. 휘슬러는 그런 영국 화단의 파문을 일으키며 그림에서 서사나 정치적 의도를 배제하고 음악과 같은 순수 예술성을 추구했다. 그는 안개 낀 템스 강변에서 저물어가는 빅토리아 시대의 런던을 모더니즘적인 스타일로 녹여냈다. 아련한 단색조의 야경을 그린 캔버스는 안개 낀 밤과 같은 인생의 덧없음을 낮은 목소리로 은유할 뿐 주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말하지 않는다. 이런 휘슬러 특유의 화법은 인상주의의 주제와 표현법, 그리고 사실주의의 주제와 철학을 통합해 자신의 예술 속에 녹여낸 결과로 보인다. 한낮의 자연광보다 밤의 불빛을 그려야 했지만 빛이라는 주제와 자신감 넘치는 감각적인 붙어치는 인상주의에서 광대한 해변에 홀로 선 고독한 인간이라는 주제는 사실주의에서 가져와 두 가지를 절묘하게 절충했다. 브랜드가 된 화가. 화가로서의 재능은 물론 전 세계를 누비며 예술을 연구한 그는 뛰어난 언어 능력과 필력으로 자신의 예술을 대중에게 홍보하고 전파하는 데 누구보다 적극적이었다. 당시 영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은 중상층의 확대와 미술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이어졌다. 따라서 화가들은 이전과 달리 자신의 매력을 스스로 과시하는 전략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휘슬러는 미국인다운 실천력과 적극성으로 자신을 알리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지팡이와 외눈 안경, 근사한 수트 차림에 냉소적인 유머를 장착하고 허세 가득한 제스처를 선보이는 화려한 모습으로 자신이 있는 곳을 무대로 바꾸어 버리는 대중 장악력 또한 굉장했다. 휘슬러가 현대에 존재했더라면 아마도 문화계를 장악하고 각종 소셜미디어에서 슈퍼스타로 성장했을 것이다. 예술 작품을 제작하고 스스로 팸필릿을 작성하고 저작을 발행하고 대중연설을 즐기던 화가는 휘슬러라는 브랜드의 모노그램까지 제작해 사인 대신 사용했다. 세련미 넘치는 나비 문양 모노그램을 잔잔한 그림 한쪽에 새겨 넣어 자신의 페르소나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초기에는 그림 속 카펫이나 커튼 등의 소품에 서명을 남겼지만 1870년 이후부터 그는 자신의 이니셜 JMW를 결합해 만든 나비 문양 모노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어머니와 칼라일의 초상을 비롯한 숱한 그림에서 장식적 요소로 사용하기도 하고 야상곡 푸른색과 은색 첼시의 하단 중앙에 찍혀있는 이미지와 같이 구도의 일부로 사용하기도 했다. 결국 히슬러는 그 어떤 화가보다도 그림 속의 선명히 존재를 드러냈다. 동양화에서 낙관을 찍는 것과 같은 원리였고 현대적인 의미의 브랜드 모노그램을 작품에 표시하는 것과도 같았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화가의 자아를 상징하는 나비가 예술적 경력과 함께 진화하며 춤을 추었다는 점이다. 나비의 춤을 추는 듯한 날개짓, 안테나와 꼬리의 율동적인 리듬은 상황에 따른 심경의 변화를 표현한다. 이 동작을 통해 악동 같은 유머 감각과 호전성에 가까운 자신감으로 무장한 예술가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휘슬러의 나비는 자신만만하고 유머러스한 자세를 취하거나 낚싯바늘 같은 꼬리를 길게 늘이며 공격할 준비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꼬리를 창처럼 들고 선 채 공격 태세를 취한다.
현대의 만화 같은 느낌도 풍기는 쾌활한 나비 모노그램과 쌓이는 트레이드마크 이상의 효과가 있었다. 지인들과의 서신에서 자신은 비평하는 적들을 붓으로 찌르고 찢고 베어버리겠다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았던 화가는 자신감을 넘어선 호전성을 보인다. 영국과 파리의 주요한 예술가들과 장기간에 걸쳐 우정을 쌓고 방대한 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자신이 가진 모든 재능을 동원해 미학적 신념을 마케팅했던 휘슬러는 현대적 의미에서 자기 브랜딩의 선구자라 할 만했다. 그는 견고한 예술 이론을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카리스마 넘치는 연설과 저작을 통해 새로운 미학관을 열성적으로 전파하는 지식인이기도 했다. 동시에 법정 소송을 불사하지 않는 호전성은 전형적인 미국인의 특성을 보여주는 듯하다. 이런 개성으로 인해 그는 당대의 가장 특이하고 독창적인 예술가로 정평이 났다. 모성의 상징이 된 어머니의 초상화. 세상에서 가장 많이, 가장 오래 패러디된 미국의 예술작품이 있다면 그것은 휘슬러 어머니의 초상화일 것이다.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가 르네상스를 대표하고 베르메이르의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가 부케의 모나리자로 불리며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아이콘이라면 미국 화가 히슬러가 그린 어머니 안나 휘슬러의 초상화 회색과 검정의 편곡 1번은 미국을 대표하는 아이콘이 되었다. 이 작품은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이 수장하고 있다. 어머니는 그림에서 느껴지는 바와 같이 신앙심이 깊고 단정한 사람이었기에 휘슬러는 자신의 시끌벅적한 생활을 어머니에게 최대한 숨기곤 했다. 그런 모자 관계가 매끄러울 리는 없었겠지만 어머니는 아들의 커리어를 위해 전략적으로 상류 사회에 어울리도록 도왔고 최선을 다해 아들을 후원했다. 안나 휘슬러의 적극적이고 인전 많은 면모는 1870년 파리 코민으로 인해 영국으로 피난왔던 모네와 피사로를 비롯한 파리 화가들을 후원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녀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공공한 생활에 처해 있던 피난 화가들을 위해 기금을 마련했다. 그런 성격을 가진 67세의 어머니는 청교도적이고 소박한 일생을 보냈을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며 꼿꼿이 앉아 정면을 응시하는 초상화로 기록되었다. 이 작품은 특히 미국이 대공황에 처해 있던 시절 국민적인 공감을 자아냈다. 뉴욕 현대미술관이 오르세 미술관에서 그림을 대여해 전시회를 개최했을 때 루스벨트 대통령은 어머니와 함께 이 그림을 관람하면서 특별한 애착을 보였다. 이 그림은 대공황기인 1934년 어머니의 날 제정을 기념한 우표에 사용되기도 했다. 미국의 어머니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라는 글귀와 함께였다. 그러나 정작 휘슬러의 의도는 모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사회적 가치와 도덕성의 잣대로부터 예술 해방을 부르짖은 그에게 이 그림의 주제는 색과 구도의 조화였다. 검은색과 회색 사이의 미묘한 톤의 변화와 어울림, 직선과 사선을 간결하고도 조화롭게 비치하는 구도를 강조하기 위해 제목을 편곡이라 붙였다. 배경의 커튼과 벽면이 이루는 수직과 수평의 구도, 그 사이의 공간을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드레스 자락의 풍성한 실루엣, 그 모든 선의 조화와 균형에 중점을 두었다. 커튼 꼭대기에는 나비 모노그램이 찍혀 있다. 이 작품이 영국의 로열 아카데미에 전시되었을 때 관객은 모성의 강력한 상징에 열렬히 호응했다. 이를 계기로 과거 작품들이 재평가되었고 휘슬러는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색채가 심리에 미치는 영향. 휘슬러는 낮은 채도의 단색조로 자연의 풍경을 그려 토널리즘 장르의 효시를 이루었다.
이 양식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미국 화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풍경화의 양식이 되었다. 지평선이나 수평선이 구도의 중심을 이루는 지극히 단순화된 단색조의 풍경화는 긴장을 유연시킨다. 색채가 정서에 미치는 치료 효과는 고대 이집트와 중국에서부터 고려되었다. 현대에서도 색채에 관련한 심리적 현상은 산업과 마케팅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림과 색채를 이용한 치료적 접근 또한 흥미로운 주제이다. 괴테가 색채 현상이 정서적 함의를 갖는 주관적인 체험임을 주장한 이후 반 고흐와 칸딘스키를 비롯한 화가들은 나름의 색채론을 확립해왔다. 또한 20세기 중반 현대의 추상미술의 주요한 흐름은 색채가 관객의 영혼에 울림을 주는 강력한 매체라는 견지를 고수해왔다. 색채와 정서의 상관성과 관련한 흥미로운 보고가 있었다.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는 도시 환경 미화 작업의 일환으로 종전의 노란빛과 흰빛이던 가로등을 푸른빛으로 바꾸었는데 한 달이 지나고 지역 범죄율이 유의미하게 떨어졌다. 가로등의 푸른빛은 이 지역 경찰차 지붕에 달린 경고등의 색깔과 같았다. 푸른빛 가로등과 범죄율 감소의 연관성을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따지기는 어렵지만 푸른빛이 심리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던 흥미로운 사례다. 하늘과 바다가 푸르게 보이는 것도 자연광의 푸른색을 바라는 단파장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여행 후 시차로 힘들 때도 푸른 램프를 켜두면 생체 리듬을 빨리 정상으로 되돌리는 데 도움이 된다. 계절성 정동장애로 너무 우울하거나 들뜬 증상을 치료할 때도 단파장의 푸른빛이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반면 붉은색은 어떨까? 일반적으로 붉은색은 정렬, 건강, 피, 상처, 위험, 실패 등과 연관되어 맥락에 따라 상이한 감정이나 문화적인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특히 학업이나 시험과 관련해 붉은색은 실패나 위험과 연관되어 회피 동기를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 한 실험에 따르면 붉은색 수험표를 받았던 그룹은 회색이나 푸른색 수험표를 받은 다른 두 그룹에 비해 20%나 낮은 수행 결과를 보였다. 채점자들에게 붉은 펜과 파란 펜을 각각 주고 채점하게 했을 때는 붉은 펜을 가진 채점자가 파란 펜을 가진 채점자보다 훨씬 가혹한 점수를 주었다. 실제로 호주의 한 학교에서 붉은 펜으로 채점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통과되기도 했다. 학생들에게 다른 사람의 에세이를 교정하게 했을 때는 붉은 펜을 가진 그룹이 파란 펜을 가진 그룹보다 훨씬 꼼꼼하게 실수를 교정하고 풍부한 피드백을 주었다. 한편 붉은색은 건강함, 생식적 왕성함, 흥분 등과 관련이 있다. 적극성을 발휘해야 하는 대인관계나 로맨틱한 관계에서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 매력적이고 자극적인 색이다. 붉은색 셔츠를 입은 히치하이커들은 흰색이나 다른 색을 입은 사람들보다 성공률이 높았고 인터뷰 대상자가 붉은 상의를 입었을 때는 푸른 상의를 입은 대상자보다 더 가까운 위치에 앉는 경향이 있었다. 붉은색이 가장 영향력을 발휘하는 분야는 스포츠다. 붉은색은 공격성과 정열과 연합된 색이기도 해서 붉은 유니폼이 운동 경기 중 속도와 힘을 증가시키는 현상이 보고되기도 했다. 두 팀 선수들의 실력이 동등하고 경기장 환경 동안 그들이 연습해온 환경과 유사하다면 붉은색 유니폼을 선택하는 팀이 경기에서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 붉은색과 푸른색이 가지는 보편적인 색인식과 관련해 암스테르담 대학의 한 연구자는 따뜻한 색의 의약, 플라세보는 각성에 효과가 있었던 반면 차가운 색의 경우에는 안정제의 효과를 가진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일상에서 구할 수 있는 진통제는 대부분 푸른색이기도 하다. 푸른 색조에 담담하고 단순하게 그려진 휘슬러의 그림은 명상을 하는 것과 같이 마음을 안정시키고 진통제와 같이 통증을 가라앉힌다. 그런 색조 뒤에
스스로 브랜드가 된 화려한 코스모폴리턴의 삶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삶의 화려함과 복잡함을 다 읽어내는 이 자신만만한 예술가의 손에서 탄생한 색채 예술 그 자체에 대한 추구. 그 끝이 더없이 단색일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